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혁신안 발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어제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혁신안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도부 발언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최고 득표를 한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 정지 9개월 지금 나왔고요. 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시킨 결과 지금의 국민의힘의 결과를 전철을 그대로 밟아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당대표를 뽑는데 왜 대의기구인 대의원들한테 60표, 70표의 가치를 주느냐. 이거 평등선거에 반한다. 그러니까 1인 1표로 가고 대의원들은 원래의 목적대로 대의제로서 논의를 하게 만들자.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죠. 네, 저희가 고민정 서은숙 최고위원 또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용민 의원 발언까지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혁신안 발표된 이후에 당내 분위기는 명확하게 엇갈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혁신안의 핵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대의원 권한 폐지, 또 다른 하나가 공천 페널티를 적용하는 현역 의원 비율을 늘리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대의원 투표 폐지안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승훈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대의원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이에요. 대의원이 한 16,000명 정도 되는데 1.3% 정도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한 표가 한 권리당원의 60표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대의원에 너무 집중된 선거운동이라든가 모순된 선거운동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의원제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그래서 국민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혁신안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대의원제라고 하는 것들이 열악한 노동계 단체라든가 또 민주당이 열악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표심에 좀 더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는 구조 이게 이제 대의원제인데 사실상 폐지에 혁신안을 내놓은 것들은 이런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예 폐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천 페널티 현역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상 개혁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고 이제 더 이상 뽑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마이너스 20% 정도의 감점을 줬는데 이제 최대 40%까지 감점을 주는 것이니까 결국 최대 40%까지 감점을 받으면 결국에는 뭐 경선을 해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개선점의 방향성은 좋지만 조금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떤 일정 특정 세력에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이 혁신안의 방향성은 좋았지만 조금 과하게 혁신안을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가지 내용 다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비명계에서 지금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왜 이 시점에서 대의원제를 건드리느냐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근데 마찬가지로요. 네. 시점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게 누구에게 네. 유리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면 지금은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총선입니다. 여든 야든에게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런데 대의원제가 총선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룰에 관계되는 문제죠. 따라서 저는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전당대회 룰을 건드리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최근에 개딸들이 권리당원 많이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대의원들은 아무래도 이게 친문재인 반 이재명 이쪽에 영남권 이쪽에 대의원이 많잖아요. 결국 저는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 시급하지도 않은 걸 지금 여기 대의원제를 손을 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곧 이게 구속될지도 모르잖아. 곧 구속되면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저는 대의원제 폐지가 이거는 국민의 민생과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네. 공천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게 감점을 강화하는 혁신안과 관련해서도 하위 30%에게 감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당 현재 현역 의원 수를 따져보면 약 50명 가까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당초에는 또 3선 이상 현역 의원들에게 아예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방안은 들어가지는 않았고 다만 전현직 다선 의원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 게 3선 이상에게 이제 불출마 촉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촉구를 해서 이 촉구 의사에 따라서 불출마할 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출마를 촉구할 좀 명분을 좀 쌓아가면서 혁신이가 얘기를 했더라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항상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나와서 이 정치를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시기상 이 촉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3선 이상이 된 분들에게 어떤 다른 지역으로 출마를 한다거나 네. 또는 총량제를 줘서 몇 명 이상은 어떤 3선도 교체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해줬으면 좋는데 단순히 촉구에만 그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좀 혁신안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얼마나 많은 이득을 줬느냐. 맨날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줬기 때문에 교체돼야 된다. 이런 의사가 높은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비율은 높아져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40%라고 한다면 사실상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실은 경쟁력이 없어서 다른 후보를 공천하는 전략공천 제도를 활용해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 40%까지 줄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은 어떤 좀 세력들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공천룰에서 누구를 자꾸 배제하는 공천룰보다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갖는 공천룰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건데 이번 개혁안에는 어떤 공정한 기회,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 그리고 또 당원들이 투표하는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권리당원 명부를 정치 신인들에게도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상 통과되지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중도 외연 확장으로서의 어떤 공천룰 개정, 개혁, 혁신안에 대해서는 좀 소외된 것 같아서 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역 의원의 평가를 통해서 하위 10%에는 40%에 가까운 감점을 주겠다. 이런 방침을 물론 이게 혁신안 발표된 내용이지 당에서 수용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3선 이상 현역들에게 다선 의원들은 출마를 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도 사실 총선 때가 되면 중진 의원들은 뭐 험지에 출마해 달라거나 아니면은 출마를 포기해 달라거나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다선 의원들이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거나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다선 의원들을 출마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천을 배제해버린다면 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3선 이상 불출마 촉구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 봐요. 그대로 강제성도 없고요. 네. 지금 이게 혁신위가 나중에 공천심사위원회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이게 불출마 촉구할 건지 나중에 공심위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혁신에서 이게 도입해봤자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래 보이고 그다음에 그 하위 평가자 감점 강화 있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반 이재명 의원들 한마디로 이게 수박을 색출해서 아예 공천에 배제버리자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어떻게 뭐 점수를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게 하위 평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나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무조건 점수만 감점만 많이 올리면 저는 이게 오히려 반 이재명 세력 의원들 치내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김은경 혁신이 출범의 계기가 된 것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있었고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혁신이가 출범을 하면서 당을 쇄신하겠다, 도덕성을 회복하겠다 이런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혁신안 발표로 인해서 과연 혁신이가 내세웠던 윤리 정당으로서 민주당을 다시 재정립시키겠다 이런 목표 얼마나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실은 별로 달성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국민들께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쉽게 국민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곧 공감 갈 수 있는 혁신안이 될 수 있는 건데 공직자 윤리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처럼 국민들께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점하는 규정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쉽게 잘 보이지도 않고 이 기준은 쉬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거나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거나 이럴 때는 뭐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감점을 준다거나 쉽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 공천 항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버리면 이게 또 자신의 편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게 혁신안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공직자 윤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조금 뭐 애매모호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들 뭐 국민들께서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도 주고 또 출마의 제한도 주고 이런 것들 국민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들은 합리적인 기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너무 과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혁신이가 다소 좀 뭔가 편향된 것 같은 모습들을 좀 보여준 아쉬운 측면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윤리정당 그러니까 도덕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은 이번에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손영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요 2가지만 평가하면 총평을 네. 첫째 김은경 위원장은 이제 이거 우리 세계를 두 동강 내고 저는 주랭랑 쳤다 봐요. 네. 세계를 두 동강 냈어요. 첫째는 이게 본인의 가정을 두 동강 냈어요. 신우이하고 이게 재판하겠다잖아요. 가정이 두 동강 났어요. 두 번째 민주당을 두 동강 내버렸어요. 네. 친명 반명.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국가를 두 동강 냈어요. 노인 폄하 발언에서 노인청과 청년청 이렇게 분열만 두 동강에 초래하고 자기는 이렇게 주랭랑 치듯이 가버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두 번째 총평하면 본인이 처음 뭘 했어요? 살을 벗기고 뼈를 바꾼다 했어요. 이게 황골탈퇴입니다. 살을 벗기고 뼈를 바꾼다. 근데 누구 살을 벗기고 누구 뼈를 바꿔야 됩니까? 본인 걸 해야죠. 근데 윤석열 정권의 살을 벗기고 뼈를 바꿀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정권만 탓하고 본인들이 뼈를 깎는 혁신이 없어요. 민주당 본인들이 왜 패배하고 왜 지지를 못 받는지 본인들의 황골탈퇴 살을 벗기고 뼈를 바꿔야 되는데 상대당만 이게 공격하다가 끝나버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자성어를. 어떤 분에게 용두삼이라 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게 사두삼이. 뱀 대가리로 시작해서 뱀꼬리로 끝난. 첫 출발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김은경 혁신이가 언제 용이 된 적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뱀 대가리로 시작해서 뱀꼬리로 끝난 사두삼이로 끝난 실패한 역대 최악의 혁신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굉장히. 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실상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좀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득권, 현역 의원에 대한 혁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의원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고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또 이재명 대표가 모든 권한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가 더 어려워졌지 않나 싶어요. 일부만 주던가 아니면 전폭적인 권한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 체제에서 혁신이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이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노인 폄훼와 관련해서는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했습니다만 절대 폄훼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청년층들에게 당신들의 의사를 요구를 하지만 당신들의 의사를 하려고 한다면 투표를 해야 된다.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생애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권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주장을 하려면
투표를 해라 이런 측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폄훼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너무 자신이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혁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그만둬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서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 아직까지 수용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회의 또 의원총회 또 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 혁신안을 수용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앞서 저희가 들려드린 대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또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까지는 이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멈추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이 혁신안이 당내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의문점이 들고 두 번째 만약에 당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권을 주고 김은경 혁신위에게 혁신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정욱 변호사님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이미 아까 최대 의원 모임이 더 좋은 미래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김은경 위원장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국민투표는 1인 1표죠. 근데 당내 선거는 아까 대의원 한 표가 아까 당원들 뭐 160표하고 똑같다, 100표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당내 선거는 마음대로 정해야 돼요. 제가 이제 김은경 위원장한테 제안하는 거는 젊은 지금 이게 당원이 70, 여론조사 30이죠. 젊은 당원들한테는 3표 가치를 주고 네. 연세 드신 노인 당원들은 한 표를 주고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당원들한테 투표를 차별하십시오. 이게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제도예요. 맞잖아요. 20대 당원은 3표, 30대 당원은 2표, 그다음에 60대 이상은 뭐 반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본인이 그 합리적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방안이라고. 근데 왜 그 방안은 안 내놨는 겁니까? 저는 그 방안을 내남에게 일관성 있고 한번 뭐 논의 붙여보지만 지금 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 봐요. 네. 이동규 변호사님. 아니 뭐 지금 자꾸 그랬잖아요. 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건 맞지만 노인 폄훼 발언은 왜곡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에 대한 표를 꽉 짜고 한 것이 아니라 청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투표를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노인을 폄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고 보고요. 노인 대한노인회장님이셨습니까? 혁신위원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후배니까 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사진 대놓고 그냥 따귀를 때리는 것 자체가 정말 품격이 없는 행동이었다고 보고 또 그분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분이었다면 모르겠어요. 뭐 국민의힘의 전신당 그리고 여러 탈당과 여러 당을 거치셨던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가지고 노인분들을 폄하하는 어떤 행동으로 비춰지는 퍼포먼스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건데 그 부분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좀 오해를 받은 것이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정치적 욕심이 없었더라면 혁신안을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줬어야 되는데 결국 본인의 도덕성 문제로 말미암아서 혁신안 발표하자마자 혁신위가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럼 이 혁신안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자신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해줘야 되는데 받아줄 자신들이 주장할 조직이 없어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혁신위의 혁신안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혁신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이 그냥 그만둬버린 꼴이 아닌가. 그래서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고 또 이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17일에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4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되는데 검찰 소환에 대해서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것은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2가지 지적하면 이 수사기 특히 대장동부터요. 네.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거예요. 정의학 회계사가 이제 경정 캠프, 이낙연 캠프인지 어딘지 거기서부터 공격을 했잖아요. 전 정권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있고 그때 성남시장일 때 완전히 개인
비리죠. 이거는 뭐 이런 걸 잡범이라 그럽니다. 국사범이 아니에요. 개인 시장일 때 톡은 그 비리 있잖아요. 토착 비리. 이걸 이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뭐 최악의 카르텔이 검사 카르텔이다. 이러고 이제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저는 이제 검사 카르텔이 동의 안 하고요. 근데 100번 뭐 동의해서 이게 검사 카르텔이라도 더 나쁜 카르텔이 본인은 조폭 카르텔입니다. 조폭 카르텔. 왜냐하면 이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 거기에 대납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잖아요. 북한 방문하려고 김성태 회장한테 돈 800만 불 대납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KH그룹 배상윤 회장 타기에 친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재명 대표 수행 미세했던 백모 씨, 그다음에 최근에 김모 씨 타기에 조폭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 주위에 조폭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런 그래도 저는 검사 카르텔이 조폭 카르텔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뭐 검사 카르텔 동의는 안 하지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본인의 어떤 정당한 사법 수사를 정치 수사로 변질시켜서 정치 탄압으로 이런 게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이런 행태는 멈추고 정당하게 지금 본인 측근 다 구속됐어요. 김인섭 씨, 백현동, 김용, 정진상, 이화영 전부 다 구속됐어요. 배모 씨까지 다 이게 집행유예지 넣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이러면 이게 국민한테 정말 사죄를 해야지 측근들이 다 구속됐는데 지금도 이게 저는 정치 수사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게 아주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네, 이성 변호사님. 네, 뭐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참 정치 쉽게 한다.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검찰 수사만 하고 있지. 정치를 이렇게 쉽게 하는 정부는 저는 뭐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검찰 권력 이용해서 야당 수사만 하고 야당 대표 수사만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별별 건까지 수사하고 여당 의혹에 대해서는 그냥 원포인트 수사해서 끝내버리거나 시간 끌거나 하면서 1년 내내 야당 대표만 압수수색 한 300몇 번씩 하고 검찰 소환하고 물론 수사할 수 있죠. 근데 어느 국민들이 그래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1년, 2년 내내 수사하면 무슨 문제 안 잡힐 때가 어디 있겠어요. 대장동 수사하고 성남 FC 수사하고 백현동 수사하고 쌍방울 수사하고 정자동 수사하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또 구속 안 되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핵심 증거가 안 나오면 또 다른 거 수사할 거예요. 그러면 정권 5년 내내 수사할 건데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고 야당 지도자들끼리 한 번도 안 만나고 너무 정치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의 동력을 오직 수사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 국민들은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체감은 합니다만 이게 모든 것들이 정치 수사로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 대표가 수사 받겠다, 영장 심사도 받겠다, 모든 거 받겠다고 했으니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하고 이제는 제발 좀 정치를 좀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서요.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었는데 법원은 이 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판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법은요 한 손에는 이제 그 칼이 있고요 다른 손에 저울이 있어야 됩니다. 칼이 없는 법은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저울이 없는 법은요 야만 그 자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판결은요 완전히 저울이 고장나가 잘못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비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때 박원순 시장이나 이분들이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살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 이렇게 쓴 거예요. 비방 처음부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이게 잘못했다고 잘못 또 이게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500만 원 약식이 넣었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식 재판해가지고 실형 6개월을 한다? 그럼 이게 민주당의 가짜뉴스 퍼뜨린 김의겸 의원
또는 이제 안민석 의원 또는 장경태 의원 도대체 이런 분들은 징역 몇 년짜리 되겠습니까? 이 정도가 이래 놓는다면. 그리고요. 입증 책임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자 권양숙 여사나 거기에 아들 수사받은 거 맞고요. 그다음에 극단 선택은 맞아요. 그 사이에 부부싸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이걸 정진석 의원이 입증해야 됩니까? 모든 게 무죄 추정이니까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까? 저는 부부싸움 안 했다는 증거는 뭐냐 말이에요. 허위사실이라면 허위라는 거는 검사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팩트 자체도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부부싸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뭐 저는 단정적으로 정지석을 쓴 거는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이걸로 이게 실형을 때린다? 현역 의원? 저는 이거는 진짜 저울이 고장난 거다 이래 봅니다. 네, 이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야당에게 저울이 굉장히 고장나지 않았나 싶어요. 저울이 좀 평행하면서 같이 여야가 균형 있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매일 야당 수사만 하고 있잖아요. 정진석 의원도 법정 구속이 됐으면 정신이 바짝 차렸을 것 같아요. 아, 함부로 근거 없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구나. 거기에다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이 재판부 판결문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거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할 거면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자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안 시킨다고 한 거거든요. 판사님도 보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당에 대해서만 유독 무죄 추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의 검찰이고 또 이런 그래서 칼과 저울, 칼도 필요하듯이 저울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정치 혼란의 시기이고 국민들이 정치권으로부터 굉장히 불신하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는 10월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지금 여야 모두에서 수도권 민심이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보선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이 고심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태우 전 청장이 특별 사면에 포함된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청장이 보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예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김태우 전 청장이 전 정부의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데 이런 사람의 제기를 막을 명분이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서정욱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태우 그때 그 수사관장 이분이 그 30몇 개를 폭로했어요. 네. 그 중에 유재수 감찰 무마,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전백의 역사를 바꾼 우리나라를 구한 엄청난 이게 공익 신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30몇 개 폭로하다 보면 그중에 한두 개 정도가 뭐 이게 공익신고 대상이 안 되는 게 섞여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변호사인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우윤건 러시아 대사의 비위첩보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공익신고 대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판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김태우 수사관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대다수가 진실로 밝혀져서 이게 나라를 구한 이런 이게 공익신고자인데 한두 개 아닌 게 섞여 있다 해서 처벌해버리면 앞으로 이게 공익신고 누가 하겠습니까? 네. 아니 앵커님이 연합뉴스 비리를 한 50개 폭로했는데 49개가 공익신고자인데 한 개가 아니야. 이렇게 처벌하고 파면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그럼 다 따져봐야 됩니까? 전문가인데 이게 대상인지 이 판결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이 폭로 대상이 조국 장관은 1심이고 1심이잖아요. 2심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도 아직 3년째 대법원에 있는데 근데 왜 김태우 수사관에게 속전속결로 며칠 만에 대법원에서 구청장직 잃었잖아요. 이거는 그게 공정한 판결입니까? 저는 이런 게 부당한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로 사면권으로 네. 바로 잡은 거다. 이래 보이고 지금 이게 김기현 대표나 자꾸 이게 괜히 공천회가 지면 이게 어떡하나 내년 총선에 악영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게 패배주의 젖어 있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잘못된 판결 바로잡고 그러고 김태우 수사관 그대로 공천해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저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정면 돌파해야지 뭐 패배주의 저자가 공천회가 지면 이게 총선까지 악영향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는 이게 제가 김기현 대표께 강력하게 제가 말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태우 전 청장이 출마를 아직까지 결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청장을 다시 한번 공천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출마를 안 시켰어야 되는데 당규를 개정해서 출마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았고 결국 패배했죠. 결국에는 그때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김태우 씨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며칠 만에 특별사면하고 복권하고 며칠 만에 구청장에 출마시킨다? 사법부의 판결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아주 좋습니다. 공익을 제보한 사람은 혜택을 줘야 된다. 주려면 다 줘야 되지 않겠어요?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판결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김태우 씨만 유독 특혜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공정과 상식 법치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김성태 씨 뇌물로 KT 채용 부정 채용이 있었습니다만 1년도 안 돼서 사면했죠. 김태우 국가안보실차장 군사기밀보호법 3일 만에 사면했죠. 며칠 만에 사면했죠. 이게 공정과 상식 법치에 맞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